안녕하세요. 저번 강의 촬영에 의해서 이번 주는 60페이지에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야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아둬야 될 것 하나. 우리는 지금 수능식 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신에 있어서 어떻게 미리 공부를 해야 될까를 연습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지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풀었겠죠? 자, 우선은 윤동주 자화상.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인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또는 백석은 교과서에 워낙 자주 나오는 시인들, 특히 일제강점기 시인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몇 번 수업을 해서 알겠지만 특징이 하나 있죠. 자아성찰과 그 다음에 분열하는 자신의 두 가지 내면 상황이 드러납니다. 자아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반성적 자아 또는 내면적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 자아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죠? 반성적 자아나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글의 연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보여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것 자체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화자가 우물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우물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물은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 자, 어떤 거? 자연의 모습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현실적 자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아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성적 자아는 현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자, 그러면 이 자아는 뭐겠습니까? 반성적 또는 내면적 자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보통 자연은 순수함을 나타내는데 여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아는 이 순수함과 대비되는 존재일 겁니다. 대비되는 존재.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내려가요. 이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자, 한 번 더 내려가는데 중간에는 내적인 갈등을 좀 합니다. 왜? 당연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그 우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거려요. 왜? 아, 꼴 보기도 싫고, 아유, 그래도 그립고, 아유, 꼴 보기 싫고, 아유, 가엾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현실 자아는 끝내는 과거에 순수했던 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 사진을 보면서 아유, 요 손바닥만한 것이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전에 순수했던 모습까지 다시 거슬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은 바뀔 것 없이 순수한 거니까 같아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일제강점기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가엾기도 하고 옛날에 순수했던 내 모습이 그립기도 한 화해의 상황으로 갑니다. 화해와
그리움의 상황으로 글을 끝맺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의식 흐름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의식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나의 생각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의식 흐름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백석의 시가 있는데, 흰바람벽. 가끔 학생들이 아니 벽이면 벽이지 흰바람벽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흰색이라는 것은 이 글에서 이 벽이 스크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글씨가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글씨나 아니면 지나간 옛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어떤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벽인데, 왜 바람벽이라고 하냐? 바람벽은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해주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벽이 아니고 내부 벽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그냥 벽은 내부의 벽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을 보기 전에 백석도 윤동주처럼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방언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토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향토적이라는 건 굳이 뭐 방언 아니더라도 토속적인 그 지역의 색깔이 드러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가족으로 봐도 되고 고향으로 봐도 되고 뭐 일가 친척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지금 어울리는 두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죠. 내용을 보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벽이니까, 아까 벽이 뭐라고 그랬죠?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벽은 지나간 것들을 띄우게 되는 거니까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벽에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두 번의 글자가 뜹니다. 두 번의 글자. 그래서 글자들이라고 적을게요. 두 번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머니나 사랑했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움 또는 위안을 주는 존재예요. 왜냐면 조금 이따 이제 글을 읽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좁다란 방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가난한 상황이다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위안받고 그리워하는 존재인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글자들이 뜨는데, 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내용적인 전환도 있겠지만 인식의 전환이나 장면 전환 이런 것들은 접속어로 많이 연결이 되죠. 접속어. 자, 여기서는 그런 데가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의 어떤 문장이 드러나요. 자,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라는 건데,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서는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운명의 수용이긴 운명의 수용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문장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도록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고결하고 높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가난하지만 정신적인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여간 이 두 시가 같이 연결돼서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찰과 의식의 흐름. 두 가지는 지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지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는 가그린 자화상이 나와 있습니다. 가그린 자화상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 자, 아까 우물 뭐라고 그랬죠?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그랬죠? 매개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홀로 찾아가서, 자, 혼자 찾아갔답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가만히라는 거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대요. 내 모습을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한 사나이가 있다, 사나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나를 나라고 안 하고 왜 사나이라고 할까? 이거는 지금 객관적 성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물 속에는 달이 있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시각이라는 게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줬으면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밑에서 한번 맨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변주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한 자연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사나이가 있다. 아까 이 사나이는 누구였습니까? 자, 이 사나이는 누구였어요? 이 자연의 순수함은 대비되는, 그러니까 현실 자아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밑으로.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심리적인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가 연결되겠어요? 내적 갈등 또는 애증의 교차,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죠. 애증이라는 건 사랑과 미움이니까 내가 좋기도 했다가 싫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빠르게 내려갈게요. 미워졌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진대.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맨 마지막엔 그리워진대. 어떤 모습이 그리워지는지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연인, 자, 지금 글이 한 부분에 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르지 않았는데 이게 맨 마지막 연이에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지금 이 부분 반복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플러스돼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워지는 이유는 옛날의 내 모습이었던 이 추억 속의 사나이가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정리했던 것처럼 화해를 하면서 끝납니다. 화해를 한다는 건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인정하겠다. 아니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좀 더 몇 가지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비읍니다로 끝나네요. 마지막에 어미가 비읍니다로 끝납니다. 이런 것들은 구어체 문장으로 이 글이 산문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 내용 안에는 대부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갈등이나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아까 전에 미리 글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 자,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앞에 글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 좁다란 방에, 자, 공간 나왔어요. 자, 공간에서 벌써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난. 이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바람벽에, 자, 쓸쓸하다는 정서가 나왔는데 밑에 보면 희미한 15촉 전등, 15촉 전등이라는 것도 지금 가난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전등 있잖아요. 이런 게 거의 기본적으로 300촉 전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미한 전등이라는 거, 가난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 찌들은 다 낡은 무명사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자, 이런 것들은 이 쓸쓸하다라는 심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인 쓸쓸하다는 이 추상을 구체적인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켜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라는 것은 쌀로 만든 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딴 게 아니고 뭐 그 당시 고향에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일 테니까 향토적 소재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 앞에 달디단, 따끈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각이 드러난다.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오감과 관련되는 건 항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지금 뭔가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장면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흰 바람벽에, 자, 이 칠판과 같은 이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지금 영상을 띄우듯이 내 의식이 투영되는 거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자, 시퍼러 둥둥하다는 건 푸른색의 차가운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디차다라는 촉각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굉장히 찬물에 손을 넣고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겠죠.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다음. 시가 길어가지고 가끔 학생들이
이 시를 이런 시가 산문시인가요? 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산문시가 아닙니다.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을 쓰듯이 맨 마지막 줄글을 끝까지 밟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를 맨 마지막으로 봤을 때 끝까지 오질 않죠.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건 산문시가 아니고 산문적 진술까지 맞지만 산문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산문시는 아닙니다. 길다고 무조건 산문시가 아니에요. 자, 아까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자, 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포가에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바닷가에서 나지막한 집, 그의 지아비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이런 것들. 대국국이라는 거 우리가 뭐 생대구탕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대국국 이런 국을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적인 특산물이나 아니면 향토적 소재가 되겠네요. 자,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자, 요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하고 갈까요? 자,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왜냐면 중간중간 보면은 과거형 어미도 있지만 현재형 어미도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어린 것을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지막하다는 건 시간이 지나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글자들이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의 글씨가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다 기억나죠? 첫 번째는 뭐였죠? 운명을 수용하는데 체념적으로. 두 번째는 운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극복 의지로 연결시킨다. 기억나죠? 자, 내려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호젓이라는 건 이제 쓸쓸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니까 난 이렇게 하도록 태어났다. 난 이렇게 가난하도록 태어났다라는 걸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 깁니다. 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그랬어요. 자, 여러 사람이 응원하듯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질을 하면, 눈짓을 주며, 주먹질을 하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굴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드라마에서 누군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이러면서 눈을 준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자, 절대적 대상인 하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와 다른 건 뭡니까? 절대자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난하도록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약간 억지가 있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솔직히 말하면 지는 건 지는 건데도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생달과 바구짓꽃, 짝새와 당나귀 이런 것들은 다 고독한 거예요. 초생달 혼자 있죠. 꽃 혼자 피죠. 뭐 당나귀 같은 경우에 말처럼 여러 마리가 다 같이 떼를 지어서 달리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이런 것들은 다 시인들인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글로 문학적인 영명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듯이로 끝났죠. 맨 마지막이 듯이. 그렇기 때문에 도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치법과 열거법을 사용하여 지금의 이 내용은 극복 의지를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복 의지를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가난함은 절대자가 또는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긍정적으로 살도록 준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간단하게 좀 봤어요. 왜냐면 미리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다 보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문제도 지금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이랑 그 다음에 2번, 4번만 풀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가난에 대한 공통점. 이미 우리 공통점 확인을 하고 왔죠. 성찰.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의식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맞네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화성. 회화성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듯이 눈으로 보이듯이 이런 표현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건 분명히 있었죠. 왜냐면 흰 바람벽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파란 바람이라는 부분에서도 자아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맞네요. 자, 맞고 자연물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화자의 의지? 의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좀 전에 봤던 흰 바람벽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화상을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났죠? 그리움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에서는 이 의지가 없었네요. 답은 우선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아까 전에 우리 봤죠? 현재형 어미도 나올 수 있지만 과거형 어미도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형 어미만을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형 어미가 분명 나왔죠. 왜냐면 앞에 자화성은 비읍니다로. 그 다음에 백석의 시는 니은다로. 자, 이 부분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상징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소재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빼고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 1번, 2번, 4번 풀기로 했죠. 1번, 2번, 4번. 자, 2번. 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평이한 문체. 평이한 문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구어체입니다. 산문적 진술을 통해서 담담하게 자아 성찰을 드러낸다. 맞네요. 2번. 이연과 유견이 유사한.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요? 기억나죠? 반복 변주라고 했던 부분. 자, 그래서 뭘 나타나게 된다? 안정감, 균형감. 한 번 더 얘기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3번. 화자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접 제시하는 거, 뭐 밉다라거나 가엾다라거나 그립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애증이 교차하는 부분이었죠. 4번. 사나이는 우물에 비찬 화자 자신으로 화자에게. 자, 요 부분, 요런 거 잘 틀립니다. 잘 보세요. 사나이는 화자 자신으로. 여기까지 맞죠? 화자에게 성찰의 대상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다. 분명히 학생들이 헷갈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서술어도 이렇게
추측성인 그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현실적 자아이기 때문에 반성적 자아인 화자가 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물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일관된 감정. 자, 떴네요. 일관된 감정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을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지금 여기는 긴 보기가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선 제목이랑 이름을 보세요. 향수. 고향이나 아니면 그리움과 관련된 내용을 쓸 때 많이 쓰이는 단어죠. 자, 그리고 글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후렴구는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주제적인 측면을 독자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리움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특히 여기 보면 금빛, 울음, 시가 또는 청각, 따가운 햇살 뭐 이런 걸 보면은 촉각, 하여간 이 글도 어때요? 감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하여간 전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후렴구가 있으며 글이 감각적이다. 요 정도만 알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뭘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맨 끝에 있는데, 아이고. 자, 여기까지 왔네요. 자, 다시 1번. 나와 달리. 자, 우선 신경 쓰지 말고 보기에 집중해 봅시다. 보기는 비유를 통해 아까 보면 뭐뭐 하듯이 보통 비유는 딴 게 아니고 듯처럼과 같은 직유법을 넣어 주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적 대상의 통념과는 다른, 자, 시적 대상의 대상은 고향인데 통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고향 이런 거에 느끼는 통념이 뭡니까? 그리움이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아니, 고향에 그리움 말고 다른 내용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맨 마지막 후렴구도 뭐였어요? 잊혀지겠느냐? 꿈에조차 잊혀지겠느냐? 잊혀질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답은 1번으로 그냥 나오네요. 2번. 나는 대상의 제시를 통해 보기는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동일한 어구가 분명 후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대상의 제시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은 뭐였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여인, 나왔죠? 3번. 보기와 달리 나는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내적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뭐예요?
가난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가 있지만 보기는 아까 어떻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그립다라는 내용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4번. 나와 보기는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자, 요거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생동감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5번. 나와 보기는 시적 대상을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제시하여 구체적인 행위. 자, 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손을 놓고 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인이 아이와 그 다음에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 행위들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사실감을 높인다. 맞네요. 근데 나는 지금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집베개를 고인다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도란도란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제시된다. 그래서 사실감을 드러낸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길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이 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를 기본으로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말했듯이, 지금 이 시에 있는 구성이나 표현 방식,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수능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산문이나 비문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